사실 히틀러는 아주 예전부터 무솔리니의 행적을 지켜보면서 무솔리니를 동경했다고 합니다. 맞아, 무솔리니 좋아했어요. 팬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끼리끼리 만나는 거죠, 이제. 팬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국가를 방문해서 몇 번의 만남을 가진 적도 있는데 와 서로 이렇게. 와. 저러고 싶을까? 너무 비슷한데요? 그죠. 분위기. 와 똑같이 따라하는 거네요. 진짜 무슨 아이돌 보는 것 뭐, 맞아. 진짜 막. 히틀러 신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좋아했나 봐. 초창기의 히틀러는 무솔리니를 따라하면서 나치의 기감으로 삼았습니다. 저 비슷해요, 정도면 엄청. 거의 소울메이트예요. 운명 공동체. 1. 이탈리아와 독일은 서로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고 서로의 영토와 영향권을 침범하지 않는다. 2. 제3국에게 공격당할 경우에는 즉시 서로에게 통보하고 최대한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 진짜 운명 공동체예요, 이제. 이렇게 두 나라가 강철 조약을 맺고 4개월 뒤인 1939년 9월 1일 히틀러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때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을 시작했을 때 동맹인 무솔리니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내가 볼 때 깨질 것 같은데요, 이거? 안 아, 왜냐면 자기는 이득 볼 거 없이 계속 군사 대줘야 되잖아. 히틀러가 계속 저러고 다니면. 히틀러가 그때는 강했으니까 독일 잘 되면 자기네도 득볼 아니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생각하겠냐. 않았어요? 무솔리니는 군사적 중요가 부족하다는 참모들의 조언을 듣고 전쟁에는 즉시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동맹은 깨지지. 한편 1차 세계대전 때와는 달리 전쟁 준비를 착실히 한 독일의 힘은 매우 막강했습니다. 독일은 1940년 6월에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점령하고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까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40년 6월 10일 당시 무솔리니 57세였는데요.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참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히틀러의 승전에 숟가락을 얹어서 승전국 대열에 끼고 싶어 했던 겁니다. 진짜 기회주의적이다, 진짜. 그럼 남보람 박사님, 이 참전한 무솔리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지금 독일이 거의 반 죽여놓은 프랑스를 침공한 겁니다. 참모들이 수령 20일만 좀 주세요. 20일이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3일 만에 가. 그리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옷까지도 못 챙겨서 나가니까 그 추운 데서 다 얼어 죽거나 전투력이 저하가 돼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죠. 참모들은 왜 냅두는 거야, 무솔리니를? 엄청 많네. 똑똑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대프랑스전에서는 이탈리아가 승리한 것으로 되죠. 근데 한 게 없잖아요. 한 게 없지만 줄을 잘 썼잖아요. 한척했지. 어. 교수님,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기회주의자처럼 입장을 바꾼 무솔리니에 대해서 뭐 히틀러는 어떻게 생각을 했죠? 히틀러는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잘했네. 전쟁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계속 발을 뺄 때는 언제고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거죠. 그런데 무솔리니는 이런 히틀러의 속내도 모르고 동맹국이니까 우정을 생각해서 승전에 대한 전리품을 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솔리니는 카이사르의 영광을 재현하기는커녕 아주 작은 땅을 얻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럼 무솔리니 팬이었는데 약간 환상이 점점 깨지고 있겠네요? 그렇지. 그렇죠. 이게 그 시작이죠. 그렇다면 프랑스 전쟁으로 이렇게 망신을 당한 무솔리니가 과연 기세가 꺾였을까요? 이제 제발 꺾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다행인데 무솔리니는 여전히 이탈리아군이 전쟁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 펠리컨 같은.
오히려 더 많은 곳을 침략하기 위해서 프랑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음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와. 어디였을까요? 오스트리아? 멕시코? 로마 제국 영역에서 가장 중시했던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이집트? 그렇죠.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이집트를 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 이집트 빡센데. 뿐만 아니라 히틀러의 뒷목을 잡게 하는 사고까지 치고 맙니다. 어떤 사고를 쳤을까요? 일 못하고 의욕만 앞서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일을 버려놓기만 하고 수습을 못하는 거죠. 1940년 10월 무솔리니는 이집트 전선과 병행해서 이집트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또 다른 전선을 열죠. 그리스 침공을 결정합니다. 필수요. 그리스도 너무 빡센데. 뜬금없는데? 무솔리니는 2주일 내에 공격 준비를 마친 뒤에 10월 28일까지 그리스로 진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8년 전 검은 셔츠단과 함께 무솔리니가 로마로 진군해서 권력을 잡은 기념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준비보다는 자신의 운 그리고 운명을 믿는 쪽을 선택한 거죠. 왜 이렇게 멍청하지? 교수님 무솔리니가 근데 그리스를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영향력을 지중해 전역으로 확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스를 점령하게 되면 이탈리아를 지중해 중심으로 만들고 이탈리아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겁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표현했듯이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로 만들어 제해권을 되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거죠. 근데 뭔가 지도를 보면 아 침공할 만하네 이런 것들은 또 그러네. 있어. 이권들이 아. 이권이 되게 보여. 그렇다면 전투를 벌이기 전 두 나라의 전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병력이 이번에도 역시 50만이 넘고요. 163대 전차와 항공기는 436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군대는 병력도 30만 뿐이고 전차는 한 대도 없죠. 전차 한 대도 없는 건 좀 그렇다 여기. 비행기도 160대에 불과했습니다. 싸울 수 있을까? 아니, 전력이 왜 이렇게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탈리아군 병사들은 침공 전부터 축제 분위기였고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낙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상당수 병사들이 점령지 그리스 여성들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여자를 꼬셔보려고 특별한 물건을 챙겨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자 꼬시려고 특별한 물건을 챙겨왔다고요? 그렇죠. 전쟁 중에요? 예, 향수? 아닙니다. 정답 이탈리아 프라트백. 팬티. 신박하다. 팬티백. 바로 스타킹이었습니다. 스타킹이요? 실크 스타킹. 스타킹으로 어떻게 꼬셔요? 왜 흔들면서 꼬시는 거야? 뭐야? 오늘날에는 스타킹이 별거 아닌 아주 싼 물건이지만 그 당시에는 비단으로 만든 스타킹은 고가의 패션 아이템이죠. 근데 이런 거를 두고 근자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 당연히 이길 수 있지. 그렇죠. 이렇게 무솔리니의 명령으로 이탈리아 군대는 호기롭게 로마 진군 18주년이 되는 1940년 10월 28일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어떻게 될까? 게임도 안 되네 전력은. 그러나 신기하게도 무솔리니가 고전을 하게 되죠. 아니, 질 수가 없는 싸움인데. 왜냐하면 그리스 지형은 산악지대가 많아서 전차가 많아도 크게 효용이 없고요. 무솔리니가 괜히 10월 28일을 고집하는 바람에 기상이 악화되어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와. 이 반대로 그리스군은 자신들의 익숙한 산악지형을 활용한 게릴라 전술을 사용해 이탈리아군을 괴롭혔고요. 나중에는 역으로 이탈리아가 점령하고 있던 알바니아까지 쳐들어가서 알바니아의 25%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땅을 뺏겼어요? 그렇죠. 뭐 한 거야, 진짜.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전투력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훈련, 편제, 장비. 지금 현재 이탈리아군이 우세한 거는 장비밖에 없어요.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거 어떻게 전투를 하겠어요.
준비를 안 하고 급히 들어갔으니까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무솔리니가 진짜 막무가내였네요. 결국 이탈리아군은 자신들의 땅인 알바니아에서 그리스군에게 대거 항복해서 백기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와. 승리를 예감했던 모습은 간데가 없고 풀이 죽어있죠. 저 가방에 뭐 스타킹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굴욕이다 이탈리아. 어떡해. 여기서 되게 굴욕이었다. 맞습니다. 결국 참패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다시 독일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굴욕적인 결과를 와. 낳고 말았습니다. 결국 무솔리니의 지원 요청에 히틀러는 독일 군대와 폭격기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후 독일군을 파견하자 무솔리니가 6개월 동안 쩔쩔맸던 그리스를 독일군이 개입하고 겨우 3주 만에 아테네까지 점령하면서 전쟁을 끝낸 것이죠. 무솔리니 무능력이 너무 딱 여실히 드러나네. 그런데 문제는 이탈리아가 전선을 이렇게 여기저기 대책 없이 늘려가는 동안 이집트에 있던 영국군은 착실히 군사를 모아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0년 12월 9일 이탈리아를 향해 반격을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 공격에 이탈리아군은 추풍낙엽처럼 무너집니다. 아휴. 이때부터 이탈리아군은 계속해서 후퇴하기 시작하고요. 기세를 몰아 영국군은 무려 이탈리아령 리비아까지 진격해 들어가게 됩니다. 리비아 땅도 뺏기는 거 아니야? 결국 무솔리니는 또다시 히틀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어쩔 수 없이 당시 뛰어난 전술적 재능과 지도력으로 유명했던 에르빈 롬멜 장군을 파견해서 독일군과 함께 이탈리아군을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무솔리니가 무리하게 전선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히틀러의 전선까지 결국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도 히틀러는 동맹 때문에 꾸역꾸역 뭐 그래도 해주네 계속. 그렇죠. 오. 이후에 무솔리니를 대하는 히틀러의 태도는 급격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히틀러는 계속해서 전선을 늘려놓기만 하고 수습하지 못하는 무솔리니에게 크게 분노하면서 이때부터는 완전히 무솔리니를 아랫사람처럼 거만한 태도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히틀러는 강철 조약에 명시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타국과 전쟁을 벌일 때 무솔리니와 협의는커녕 아예 통보조차 안 하고 군사작전을 한 거죠. 이후 1941년 6월 22일 독일은 소련과 전쟁을 마침내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무솔리니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후퇴요. 아닙니다. 역시나 또 숟가락. 그렇죠. 서부 전선에서처럼 숟가락을 얹기 위해 20만 병사를 자진해서 독일에 제공해 러시아 전선으로 파견합니다. 이탈리아군은 그렇게 해서 동부 전선에 파견되어 소련군의 반격을 막는 방패막이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1943년 초까지 이탈리아의 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근데 뭘 믿고 그럼 자꾸 전쟁을 하겠다고 무슨 로마 제국을 다시 그러니까. 부르겠다는 거야? 근자감인 거죠. 이렇게 무솔리니와 계속된 전쟁에서 잇따라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입히자 이탈리아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솔리니의 권력을 뒤흔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무솔리니가 59세가 되던 1942년 12월 미국이 연합군 편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죠. 그래서 연합국은 히틀러의 연약한 아랫배라고 불린 이탈리아를 공격해서 주축국으로부터 이탈리아를 이탈시키고 독일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사님, 연합국의 공격에 이탈리아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탈리아 본토 침공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전세는 연합국에 유리하게 기울어졌는데 마지막 한 방을 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943년 7월 19일 어느덧 무솔리니 이제 환갑입니다. 로마에 폭격 맞는 것을 보게 되죠. 우와. 이때 1000톤이 넘는 폭탄이 로마 한가운데 떨어졌고 와, 엄청. 와. 끝이네. 그런데 무솔리니의 비극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예. 로마 폭격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43년 7월 25일
무솔리니는 자신의 총리직 해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무솔리니를 실제로 끌어내린 건 성난 국민도 아니고 군부 쿠데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무솔리니에게 빌붙어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던 파시스트 당의 지도부 인사들이었죠. 요. 파시스트 국민당은 대세가 이미 결정됐다고 여기고 무솔리니에게 모든 전쟁 책임을 돌려 연합국과의 협상을 위한 제물로 삼기로 하죠. 그리고 1943년 7월 25일 파시스트 대평의회는 무솔리니의 해임을 결정했고 무솔리니는 국왕으로부터 직접 해임 통보를 듣습니다. 잘하는 짓이다 진짜. 그리고 나서 궁정에서 나오던 중 신병경호라는 명목으로 헌병들에게 체포됩니다. 아드리아나 씨, 무솔리니를 지지했던 당원들, 뭐 검은 셔츠단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파시스트 단체는 침묵했고 그리고 검은 셔츠단은 이제 계속 함께 했었잖아요. 네. 브루투스가 가이사를 배신했던 것처럼 검은 셔츠도 무솔리니한테 이렇게 등을 돌렸다고 해요. 결국 1943년 9월 8일 이탈리아는 연합국에 항복을 하고 추축국에서 탈퇴합니다. 그렇다면 무솔리니의 몰락 소식을 들은 히틀러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진짜. 전쟁은 빨리 속전속결로 해야겠다. 예상과는 달리 히틀러는 어제까지 동맹이었던 이탈리아를 공격하라고 북이탈리아에 있는 독일군에게 에? 명령을 합니다. 이탈리아 공격하라고요? 그리고 히틀러는 즉각 무솔리니를 구출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남보람 박사님, 히틀러는 왜 이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는 무솔리니를 구하라고 명령한 거죠? 본인으로서는 어쨌든지 간에 지중해 쪽을 책임져줄 동료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무솔리니 말고 크게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히틀러가 선전선동에 무솔리니를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연대와 지진을 보내는 파트너로서 선전선동을 했잖아요. 그 말을 자기가 뒤집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무솔리니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히틀러는 무솔리니를 구출하는데 성공하나요? 독일군은 1943년 9월 13일에 무솔리니 구출 작전을 실시를 하고요. 결국은 성공을 하죠. 이후 무솔리니는 히틀러의 지령에 따라서 북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살로라는 곳으로 옮겨지고 이곳에서 파시스트 공화국을 재건하면서 히틀러 괴뢰국의 지도자로 앉게 됩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전황이 주축국의 불리해짐에 따라서 점점 중부 이탈리아에 있던 전선도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나중에는 파시스트 공화국의 폐색도 짙어집니다. 그렇게 되자 1945년 봄 무솔리니 나이 62세가 되던 해 더 이상 전쟁에 가망이 없다고 느끼게 되자 무솔리니는 소수의 수행원과 자기 지지자들 그리고 애인과 함께 이번에도 스위스로 도망치려고 시도를 하게 되죠. 끝까지 도망가는구나. 그러다가 4월 27일 국경 근처에서 파르티잔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힌 무솔리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빌어요. 사형 당했겠죠. 이제 좀 혼 좀 나야죠. 다음 날 무솔리니는 애인과 함께 파르티잔들에게 총살됐습니다. 그의 시신은 밀라노로 옮겨져서 결국 최후를 맞은 것이죠. 그렇게 됐구나. 시민들의 분노가 당시 얼마나 대단했는지 무솔리니의 시신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진이에요, 실제? 무솔리니는 한 주유소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지게 됩니다. 발길질로 짓 이겨져가지고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죠. 죽은 이후에 저렇게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처참하게 변해버린 최후의 모습에서 한 나라를 21년 동안이나 독재로 통치하며 최고의 권력을 쥐었던 인물의 영광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말년이 비참하다. 에휴, 본인이 한 죄를 이렇게 받네.